예, 476쪽에 법정 해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1번 이행지체인데 544조를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행지체라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해제할 수는 없고요. 일단 뭘 하라고 되냐면 최고해야 되고,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건 갑이 의뢰하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을이 중도금 주는 날짜가 예를 들어 4월 1일이었어요. 근데 을이 약속한 날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뭐 돈이잖아요. 이건 불가능이 아니라 지체예요.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지문은 이행 지체 시에 갑은 즉시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죠. 그렇죠? 일단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라. 뭐 여유 있게 한 달을 줬어요. 그런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법조문이 정하기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좀 조심하실 점 뭐였냐면, 최고를 하긴 했는데 이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를 했을 때 이 최고가 유효냐 무효냐라는 문제가 있었죠.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도 최고로서 유효한데, 다만 해제권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가 아예 무효가 돼버리면 나중에 해제하려면 다시 뭘 하라는 거예요. 무효면. 이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가 무효가 돼버리면 나중에 해제하려면 다시 뭘 해야 돼요? 최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유효기 때문에 최고를 또 할 필요는 없고 뭐만 지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만 지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우리 판례 입장은 최고를 할 때 반드시 날짜를 지정해야 돼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빨리 줘. 이것도 최고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최고를 하는데 과대 최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것보다 더 달라고 더 최고를 하는 거죠. 이때 과대 최고는 동일성이 인식될 수 있을 정도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그 과대 최고는 기존 급분에서 유효한 것이고요.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과대 최고면 그 최고는 아예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될 돈이 1억 원인데 을이 1억 원을 안 줘요. 근데 갑이 최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받을 돈이 1억인데 야, 너 5억 안 주면 해제다. 터무니없는 과대 최고잖아요. 이렇게 되면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최고는 뭐라는 거예요? 무효다라는 거예요. 근데 1억 원 받을 거 있는데 갑이 뭐라고 했냐면, 너 1억 10만 원 안 주면 해제다 이랬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요 1억 10만 원이라는 건 1억 원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1억인데 깜찍하게 10만 원 더 받으려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최고는 유효하다. 물론 1억 10만 원이 유효라는 거예요. 1억 범위에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1억 범위에서 유효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과대 최고는 부적법하여 언제나 무효이다라고 하면 틀려요.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행지체는 원래 최고를 해야 되는데요.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행지체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요? 정기행위. 그리고 아까 조문에 나온 게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기행위는 말 그대로 정해진 기일에 해야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결혼식 예복을 주문했다면 최소한 결혼식 전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시기를 넘어갔으면 최고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끝나고 예복 가져왔는데 언제까지 안 가져오면 이런 건 뭐 성립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즉시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뭐는 하라는 거예요. 해제의 의사표시는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정기행위라고 해서 당연히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야 기다리지 마, 나 안 해 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계약이 저절로 소멸되는 건 아니고 뭐는 하라는 거예요.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뭐는 할 필요 없고요. 최고할 필요 없고. 근데 관련 판례로 뭐가 있었냐면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가 나중에 적법하게 거절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라는 판례 있었죠. 그럼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최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때는 해야 되죠. 그렇죠? 거절의 의사표시가 철회가 되었다면 그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최고를 해야 합니다. 교재를 볼게요. 그 476쪽에 기억에 채무자의 규책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B번을 하면 B번. 당사자가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여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행지체 빠뜨려야 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과대최고 있어요. 과소최고는 뭐 참고사항이고 과대최고만 보세요. 맨 위에 과대최고 보면 과대최고의 경우에 채무자가 급부해야 할 수량과의 차가 비교적 근소하여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본래 급부해야 할 수량 범위에서 유효하다. 1억 10만 원이라고 했으면 1억 범위에서 유효하다는 거고요. 이에 반하여 최고한 수량이 너무 많아서 채무자가 본래 채무액을 급부하더라도 채권자가 절대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무효다라는 거죠.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점을 보면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무효는 아니라고 했죠. 두 번째, 이행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날짜를 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C번 예외가 있는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끝에서 셋째 줄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어떻게 됐어요? 핵심어는 철회라 했죠.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철회되었다면 최고를 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첫째 줄에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일방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원래 쌍무계약에서 해제하려면 뭘 하라고 했어요? 자기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 이행 지체 빠뜨려 한다고 했죠. 근데 둘째 줄에 그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대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행 제공해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셋째 줄에 자신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시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건 해제할 때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해제 시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정기행위가 나오죠. 545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정기행위를 설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 없다고 했냐면 최고가 필요 없다. 근데 중요한 거 조심하실 점은 니은의 둘째 줄 마지막이었어요. 주의할 점은 해제권이 발생할 뿐이고 곧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정기행에 있어서 최고는 필요치 않으나 뭐는 해야 돼요? 해제 의사표시는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체가 아니라 이행, 불능이 나오죠. 불능. 불능은 지체와는 달리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거 계속 봤었는데, 근데 목적물이 만약에 멸실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못 넘겨주게 됐어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뭘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일단 언제 그랬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고, 그리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만 문제가 됩니다. 근데 계약이 체결할 때는 멀쩡했는데 나중에 불가능이 되었다. 그러면 이건 원시적이 아니라 후발적이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이라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해요? 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보셔야 돼요? 후발적 불능이면 이 채무자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채무자의 잘못이 없으면 무슨 문제예요? 위험부담. 그럼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받은 대금은 돌려줘야 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갑의 잘못으로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그건 채무불이행. 중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행불이행.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을은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최고를 해야 되느냐? 최고할 필요 없죠. 이건 불가능이니까 시간 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최고를 요하지 않고 이행기까지 기다려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예를 들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날짜가 5월 15일인데 5월 1일 날 멸실되었다. 갑의 잘못으로. 그럼 얘는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야? 5월 1일 날. 멸실되었을 때 바로 해지하는 거지 이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행기까지 기다렸다가 해지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반대급부인 이행 제공을 해야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원래는 쌍무계약이라면 동시행 관계잖아요. 해지하려면 자기 이행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지체가 아니라 뭐예요? 불능이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뭘 청구해? 손해배상. 그럼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이때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시점은 계약 시가 아니라 불능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매매할 때 봤어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해서 등기를 병에게 넘겨주었다. 그럼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순간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지체예요? 불능이에요? 불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최고나 이행기, 이행 제공 필요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병이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어요. 자, 적극 가담했다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능이에요? 불능이 아니에요? 이때는 불능이 아니죠.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무효니까 을이 어떻게 하면 돼요? 대위 말소하고 받아오면 되잖아요.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나오면 이행 불능은 아니고요. 근데 이런 말 없으면 누가 소유자가 돼버립니까? 병이. 이런 경우에는 불능이 되어서 해지할 수 있다. 즉시 해지하는 거고요. 자, 교재를 보면 479쪽에 동그라미 2번. 이행 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이행 지체와 달라 그 해제에 앞서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자신의 이행 또는 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판례 볼게요. 판례 내용을 보면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왜요? 어디 동그라미 되어 있지 않나요? 불능. 핵심은 불능. 원래는 이행 제공을 해야 되는 거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되니까. 근데 얘는 왜 할 필요 없다고요? 이행 불능이니까. 불능이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셋째 줄 마지막에 가운데부터 그 이행 불능이 자, 이번엔 누구 잘못이에요? 매수인. 그럼 매수인 잘못으로 불능이 되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자기 잘못이니까.
그래서 이행불능이 매수인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이행 나오는데 뭐 확인해 두세요. 추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추한이라는 건 추후 보완.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면 최고해야 하네요.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면 최고를 당연히 해야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해요. 이건 시간 준다고 이행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4번 안 보셔도 되고. 자, 5번에 뭐 사정 변경 해제 뭐 판례가 사유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6번 조심하셔야 되죠. 6번. 부수적 의무 위반.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우리 이거 뭐 할 때 많이 봤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하면 부수적 의무가 하나 생긴다고 했죠. 그게 뭐였냐면 협력 의무예요. 그럼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니까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부수적 의무 위반은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점 봐두시고요. 자, 오른쪽에 해제권의 행사 481쪽에 조문만 볼게요. 1항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당연한 거고요. 2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해제를 한 다음에 야, 그 해제는 없던 일로 할게라고 철회할 수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해제 의사표시는 취소하지 못한다. OX예요. 해제 의사표시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건 틀려요. 취소는 단독행위에도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해제를 왜 했냐면 사기당해서 해제를 한 거야. 그럼 해제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도 없이 그냥 뭐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철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취소랑 철회랑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취소는 언제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제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나 없던 일로 해 라고 철회할 수는 없는데 해제를 왜 했냐면 예를 들어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해제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죠. 취소는 가능한데 자기 임의로 뭐 할 수는 없다고요? 철회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불가분성이 나오죠. 이건 중요하죠. 547조 제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1항을 뭐라고 불렀냐면 행사상의 불가분성이라고 했죠. 밑에 괄호 1번에 나와 있고 2항.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가불병이 A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삽니다. 가불병이 부동산을 사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약속한 날에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그럼 가불병이 계약을 해제할 때 한 사람만 하면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그리고 만약에 가불병이 대금을 안 줘서 A가 해제를 한다면 이때도 역시 전부에게 해제를 해야 한다.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럼 만약에 A가 갑과 을에게는 해제 의사를 표시했는데 병에게는 안 했대요. 그러면 이 계약은 해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전부에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A가 만약에 갑에게 가지고 있던 해제권이 소멸하면 갑에 대해서만 소멸해요? 전부 소멸해요? 전부 소멸해요. 이게 소멸상의 불가분성이죠. 요거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한 장 넘겨보시면 줄거져 있을걸요? 뭐라고 줄거져 있어요? 임의 규정. 547조는 임의 규정이라서 대표자를 정해서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근데 제가 이거 사례를 들 때 항상 가불병 이 세 사람을 매 도인으로 하지 않고 매 수인으로 예를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가불병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A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매도인들은 전부 다 자기의 뭐가 있어요? 지분. 그럼 3분의 1, 3분의 1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A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경우에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건 되는 거예요. 지분은 독립한 권리니까.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항상 가불병이 매수인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경우에는 지분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 전원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매도인이 공유자면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자기 지분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비교해 두시고. 그래서 482쪽에 2번 그 얘기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효과가 나오죠. 548조 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요. 2항.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언제부터라고요? 받은 날. 받은 다음 날 이러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또는 뭐 해제일로부터 가해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돼요. 받은 날부터 붙입니다.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계약 해제 시 원상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오해했어요? 틀리는 거예요. 원상 회복은 원래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별도로 뭘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해제를 당했어요. 그 의무를 위반하여 해제당한 사람이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죠. 자, 오른쪽에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 제목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의무를 위반한 자도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판례였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해제합니다. 근데 계약을 해제한 갑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이 계약을 그냥 이행해달라라고 이행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의무를 위반한 을은 이행을 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뭘 말하냐면 얘가 계약을 해제하는 순간 이 계약은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그럼 얘가 이행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의무를 위반한 을도 계약 해제를 주장하여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소위 이제 계약 해제 형성적 효력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해제하는 순간 법률 관계가 이미 다 끝나버려요. 형성되어 버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의무를 위반한 사람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 이 관련 판례로 본 게 뭐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해제 의사 표시를 소송으로 한 거예요. 제가 의무를 위반했는데 저한테 소장이 날라온 거죠. 해제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하면 해제는 없던 일이 되어 이미 해제된 거예요. 이미 해제된 거고 바로 박스에 끝에서 둘째 줄에 같은 취지로 소재기로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뒤 그 소송을 취하였다 하여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해제권이 행사되면 그걸로 끝났다라는 거죠. 같이 봐두시고 갑이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줬고요. 을이 그걸 병한테 다시 팔았습니다. 병이 등기했다. 그런데 나중에 얘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복귀하냐면 갑에게. 우리 뭐 간단하게 뭐 유인론, 무인론 예전에 본 거 기억나세요? 안 나면 상관없어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그 채권행위 하자가 있으면 물권행위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채권행위가 해제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소급적으로 복귀가 되니까 이 병은 권리자가 아니라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산 꼴이 돼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병은 보호되는 게 원칙이에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무효등기 믿고 사봐야 보호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3자를 보호하고 싶으면 반드시 뭘 만들어 둬야 되냐면 법률의 규정. 좀 전에 읽었는데 해제 시에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548조령 단서에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선의의 제3자라요? 그냥 제3자예요? 그냥 제3자예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이때 병은 선의일 때만 보호되는 게 아니라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합니다. 근데 우리 법을 만들 때 선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3자, 선악 불문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전제로 만든 조문이냐면 지금처럼 해제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을 전제로 선악 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등기가 넘어갔는데 계약이 먼저 해제가 됐어요. 근데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바람에 병이 이전을 받았다. 그럼 얘는 해제 전이 아니라 해제 후에 산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보호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를 해줄 것인지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보호를 해줘요. 확대 적용합니다. 근데 해제 후에 샀으면 언제만 보호해주면 되겠어요? 선일 때만 보호해주면 되죠. 그래서 해제되기 전이면 선악 불문 취득이고 해제 이후면 선의자만 보호가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했었는데 판례 중에 뭐 있었냐면 병이 을한테 부동산을 사면서 갑과 을의 계약이 곧 해제될 것임을 예상하고 샀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살 때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될 것을 예상하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고 봤더니 갑과 을의 계약이 예상대로 해제가 되었다면 병은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된다라고 했죠. 해제될 걸 예상하고 샀다는 건 해제 전에 산 거예요? 후에 산 거예요? 전에 산 거죠. 그럼 무조건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해제가 돼버렸다면 그때는 선의자만 보호를 한다라고 했죠. 판례 기억나시죠? 예. 자, 483쪽에 이제 밑에 1번, 2번 보실 필요 없어요. 채권적 효과서를 학설을 볼 필요 없고 판례 다음 페이지 보면 그 계약이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한다. 그러니까 등기 없이 당연 복귀죠. 제3자 보호가 나오는데 둘째 줄에 보세요. 법률 규정에 말하는 제3자는 해제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를 가리키며 해제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법률은 선의 제3자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었어요? 제3자. 이때 제3자는 입법자들이 의도하기를 해제 이전에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3자가 그 계약의 해제 전에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해제 이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면 제3자는 보호된다. 어떤 판례인지 아시겠죠? 해제될 걸 예상하고 샀다. 해제 전에 산 거니까 당연히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의미가 나오는데 민법 548조이랑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둘째 줄에 이해관계 가지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칙에서 비통착사 공부하면서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면 제3자예요. 근데 얘는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게 보호 범위가 훨씬 더 좁다 그랬어요. 해제예요? 무효 취소예요? 해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 채권을 갖죠. 근데 갑이 병한테 이 매매 대금 채권을 넘겼다. 그러면 병은 매매 계약에서 대금 채권의 양수인이죠. 근데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채권을 양수한 병은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이냐? 그걸 묻는 거죠. 보호돼야 안 돼? 안 돼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일단
채권을 양수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해관계. 우리가 이제 흔히 부동산을 위주로 보니까 부동산만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채권도 재산이잖아요. 누가 1억 채권 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잖아요. 이해관계가 당연히 생겨요. 근데 채권을 양수한 건 이해관계는 맞지만 완전한 권리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완전한 권리라고 하는 건 물권은 완전한 권리죠.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임차권이 뭘 갖추라고요? 대항력. 만약에 그냥 대항력 없는 단순한 임차권은 채권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완전한 권리라고 봐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럼 이 경우에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우리가 가장매매할 때 봤어요. 을이 갑에게 통정호의 표시. 가장매매에서 대금채권. 가장매매 기한 대금채권을 병에게 넘겼다. 그럼 병은 가장매매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입니다. 가장매매에서 대금채권의 양수인은 108조. 통정호의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예요, 아니에요? 제3자죠? 예. 저는 이건 당연히 기억하실 줄 알고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통정호의 표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이해관계만 맺으면 다 제3자예요. 그러면 채권을 양수했다면 이해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통정호의 표시는 다 제3자예요. 자, 하나 또 볼게요. 그럼 A가 있는데 A가 누구냐면 요 가장매매 매도인 갑의 채권자예요. 갑에게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볼 땐 진짜 매매라고 생각하고요. 요 대금 채권을 압류합니다. 그럼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을 압류한 A는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면 이해관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얘는 제3자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례에서 A가 갑의 채권자인데 돈을 안 갚고 매매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대금 채권을 압류했어요. 근데 계약이 해제되었다. 대금 채권의 압류자 A는 제3자예요?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효 취소에서는 새로운 이해관계만 맺으면 다 제3자예요. 채권을 양수하든 채권을 압류하든 다 보호되는데 해제에서는 채권이란 말 나오면 보호 안 돼요. 해제에서 채권 양도, 채권 양수, 채권 압류, 채권 가압류, 채권 전부 명령, 채권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전부 다 제3자가 아니다. 채권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맺는 건 완전한 권리자라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봤었잖아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매수인이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등기 청구권. 근데 병은 누구냐면 이 을의 채권자예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갖는 이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한 거죠. 병이. 을이 갑에게 갖는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는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한 이 병은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예요? 아니에요? 이거 뭘 가압류했죠? 채권. 등기 청구권 채권이잖아요. 그럼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제 넘겨준 상태인데 병이라는 이 을의 채권자가 이번에는 목적물, 소유권 자체를 목적물을 가압류합니다. 근데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자, 목적 소유물 자체를 가압류한 병은 보호되는 제3자 아니에요? 얘는 보호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자는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고 목적물 자체를 가압류하면 나중에 경매되면 물권이 변동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교되셨어요? 그럼 만약에 이 병이 계약이 을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병이 이 주택을 산 게 아니라 임대차였다. 그럼 만약에 단순한 임차인이면 해제 시에 보호되는 게 원칙이에요?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채권자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 받아서 대항력을 갖췄어요? 그러면 해제 시에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이 해제돼도 병은 요 임대인에게 나 더 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얘가 이제 임대차 기간 동안 사용하고 나갈 때는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증금 반환은
계약한 을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소유권을 회복한 갑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했죠. 왜 그랬어요? 그렇죠. 대항력 갖춘 이후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한다. 우리 주임법 할 때 봤던 거잖아요. 네, 이것도 대항력 갖추면 보호되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그래서 484쪽과 85쪽의 판례가 정리된 게 486쪽의 체크 플러스죠. 자,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고 해제 시 제3자가 나옵니다. 일단 보호되는 제3자 1번. 1번은 뭘 가압류했답니까? 목적물을 가압류하면 보호돼요. 자, 2번은 마지막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뭘 갖췄어요? 대항력. 대항력권 안 갖추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채권자고. 3번은 마지막에 선의로 뭘 취득했다고 되어 있냐면 소유권, 괄호에 저당권 안 나와 있지만 전세권.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이건 전부 다 물권이죠. 486쪽에 체크 플러스 지금 1번, 2번, 3번까지 봤고요. 4번 최근 판례니까 조심하시라고 했죠. 4번에는 마지막에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핵심어가 가등기. 그럼 가등기 했으면 나중에 본등기하면서 물권 변동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완전한 권리자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보호되는 제3자 지금 4번까지 나와 있고 특히 4번은 최근 판례니까 출제가 됐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되지 않는 자 1번 뭘 양수했어요? 채권 양수인. 2번은 뭘 가압류했어요? 채권의 가압류죠. 3번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전세권한 부여받았다. 이거 우리 뭐 할 때 많이 봤냐면 주임법 할 때 본 거죠. 해제를 해제 권한으로 전세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뭘 가압류했습니까? 등기청구권. 채권 가압류죠. 보호되지 않고요. 자, 5번은 중요한 말이 뭘 했다고 되어 있냐면 둘째 줄 마지막에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넘긴 게 무허가 건물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병이 사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가 됐는데 계약이 예를 들어 해제가 되었다.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하냐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라는 것은 소유자를 공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얘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1번에 4번 가등기한 판례랑 지금 나온 무허가 건물 판례랑 이 두 개가 최근의 판례니까 꼭 구별하세요. 가등기했으면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중에 본등기하면 물권 변동되니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도 가끔 나오죠. 해제된 매매계약의 목적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그러니까 지금 해제된 매매계약은 토지 매매예요? 건물 매매예요? 토지. 그럼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해제된 토지를 샀으면 제3자예요. 이게 뭘 샀어요?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해제된 매매계약의 직접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했죠. 이건 언제라도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보호되는 제3자와 아닌 사람들 구별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원상회복 나오죠? 원상회복. 그 첫째 줄 맨 마지막에, 끝에 줄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 486쪽의 맨 마지막 줄 가운데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선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무효 취소 시에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선의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에는 선의하기를 묻지 않고 또한 현존이익 여부를 묻지 않고 급부를 전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 아까 우리 그림 그려서 본 거죠. 그래서 어떤 게 훨씬 더 깐깐하다고 했냐면 해제고, 자, 그 다음에 원상회복의 내용인데 니은 확인만 해두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를 붙여야 되는데 언제부터라고 했냐면 받은 날로부터. 그리고 여기서 이자는 부당이득의 성질이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아까 보셨던 판례죠.
자, 그리고 손해배상은 신뢰익과 이행익 중에 어느 게 원칙이라고 했냐면 이행익이죠. 이행익. 그 얘기가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에도 판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판례 박스에 파란 글씨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신뢰익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신뢰익을 선택해도 뭘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법률이 정하기를 해제했을 때 원상회복할 때는 이행 방법이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아까 무효 취소 시에도 부당이득 발언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동시에 똑같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해제권의 소멸인데 1번에 보면 상대방 최고에 의한 소멸이에요. 해제권 행사에 관하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기간 내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발신주의 도달주의. 받지 못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도달주의고. 무슨 말인지 드셨죠? 우리 시험에 이게 한번 어떻게 나왔냐면 최고 기간까지 확답을 받지 못해서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OX예요. 지금 얘가 좀 나왔잖아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는데 그때까지 해제 통지 못 받았어요. 그럼 해제 효력이 생겨요. 해제권은 소멸해요. 소멸하는데 이때 소멸되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지금 뭐예요? 최고잖아요. 최고. 최고는 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에 근거하지만 준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 효과가 생기냐면 법률 효과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그 얘기 했었어요. 뭐 했었냐면 무권대리 할 때 무권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으면 보이는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이때 거절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이건 최고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준법률행위죠. 이건 의사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해요? 법률 규정에 근거합니다. 자, 오른쪽에 해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또는 반환할 수 없게 한 때 또는 목적물을 가공 또는 개조하여 다른 종류 물건으로 변경한 때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해서 을이 목적물을 넘겨받았어요. 근데 완전한 의무행위 아니라서 을이 만약에 해제권자다. 근데 해제권을 행사하면 이 목적물은 나중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갑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목적물을 멸실시켰어요? 돌려줄 수가 없죠. 또는 매수해서 받은 물건을 개조 가공해서 목적물을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얘는 해제할 자격이 없다. 이런 경우는 해제권이 상실된다라고 법률이 정한 거고요. 괄호 3번에 당사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해제권의 소멸. 아까 보셨죠?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부 다 소멸된다. 불가분성 보셨고. 자, 문제를 보죠.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이행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날짜 정할 필요 없고. 2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도로 청구한다고 했죠.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뭐니까? 정기행위겠죠. 정기행위. 4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틀렸죠.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합니다. 4번 정답이고요.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자, 해제 다 보셨고 해지는 참고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 매매가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시죠.